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관세가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 경계감에 뉴욕 증시 하락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증시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5% 조정을 받으면서 2,319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지금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넘는 하락세 보여주면서 651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10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지금 매도폭은 2,393억 원으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기관 역시 1,000억 원 넘게 팔자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3,123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457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는 가운데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36억 원의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역시도 43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삼성전자가 이 거래일 연속 상승합니다. 0.37%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53,700원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3% 내림세로 거래가는 16만 7,3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1.42% 오르며 32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 현대차까지도 강보합권에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5% 강세인 반면 셀트리온 3%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5만 8,200원으로 집계됩니다. 기아가 0.71% 하락하면서 8만 3,7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2% 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68만 3천원입니다. 더불어서 네이버까지도 0.2% 약세로 현재 거래가 17만 9,2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알테오젠이 1.53% 약세입니다. 35만 5천 원. 에코프로비엠이 0.32%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며 9만 5,1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5위권 내에서는 HLB 낙폭이 제일 큽니다. 5.3% 약세로 거래가 5만 2,8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0.5%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1.46% 상승하면서 거래가는 24만 4천 원입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휴젤이 3%대 약세 흐름 보이며 31만 6,500원, 삼천당제약도 3% 넘는 추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16만 1,500원에 거래됩니다. 클래시스가 2% 조정받으면서 5만 4,300원, 반면 리가켄바이오가 1.58% 오름세로 거래가 9만 6,2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도 2.5%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32만 8천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관세와 조선, 알래스카 프로젝트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과 조선을 협력 테이블 위에 놓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강관 업체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넥스틸이 13.8% 급등합니다. 거래가 12,700원. 휴스틸이 4% 넘는 오름세로 4,795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동양철관도 6.1%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피팅과 밸브 쪽도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엮이면서 강세 기록 중입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 7.2% 강세로 거래가 6,620원이고요. 화성 밸브가 6% 넘게 상승 중입니다. 8,77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이로 코리아도 2.35%, 2.16%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26,050원으로 집계됩니다. 지금 외환시장 상황 좀 체크하시죠.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환율 레벨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1,484원대에 출발을 했고요. 9시 30분 기준으로는 1,485원, 현재는 1,483원대로 조금은 좀 대장 대비해서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4% 내림세로 2,321포인트, 코스닥 낙폭을 조금 축소해낸 상황입니다. 0.9% 내림세로 65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상호 관세 이제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후장 들면서 흐름이 좀 바뀔지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숭실대 신동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환율이 심상치 않네요. 밤 사이에 야간 거래에서 1,480원 뚫었습니다. 네. 지금 1,482원, 1,483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상당히 워낙 약세 압력이 지금 거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저께 그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총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던 그 발언, 그리고 중국의 총리가 우리는 외부의 충격을 완전히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 수단이 있다, 이렇게 항전 의지를 밝히면서 주가도 사실 어제 미국 주가도 장 초반에 한 4% 넘게 오르다가 그 두 발언이 연속되면서 결국은 마이너스 1.6%로 끝난 거거든요. S&P 500 기준으로는요. 금리도 그때부터 급등했고요. 미국의 장기 금리도 급등을 했고요. 근데 환율도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 지금 수출 1등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거의 20% 가까이가 중국 수출 비중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이 아무래도 무역 전쟁을 펼치면 우리가 중국으로 나가는 중간재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도 당연히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출이 작년에 우리가 금액으로 보면 990억 달러를 총 수출을 했어요. 전체 수출이요.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 흑자가 난 거죠. 경상수 흑자. 무역 흑자. 경상수 흑자가 났는데 이 흑자가 9년 내 최대치입니다. 9년 내 최대치고 그 작년이 328억 불이니까 한 3배가 작년에 늘은 거예요. 재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당연히 지금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생각했을 때는 내년이 무역 흑자가 그 정도 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럼 당연히 한국으로 들어오는 달러 자금이 줄겠죠. 원화를 사서 들어오는, 환전해서 들어온 자금이 줄 테니까 당연히 그만큼은 환율이 약세로 가는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시장이 예상을 하고 달러를 쉽게 얘기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꾸준하게 그래서 원화가 약해지고 있는 거고요. 어저께 또 하나 이벤트가 있었던 거는 중국 당국이, 인민은행이 그 위안화 고시 환율을 7.2위안 넘게 고시를 했어요. 그거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처음입니다. 7.2위안을 넘긴 것은요. 달러당 7.2위안. 그리고 역외 시장에서는 달러당 지금 7.42위안을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위안화도 굉장한 약세로. 그래서 이거는 중국 당국이 위안화 절하를 용인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되면서 이건 무역 전쟁을 대비하는. 그렇죠. 그러면 위안화가 한 7.5위안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화는 많이 연동돼 있으니까 같이 좀 더 약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관세,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지금 때리고 있는 관세 효과를 좀 상쇄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위안화의 약세를 이제 용인한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한 자유 개방된 시장이 아니고 어느 정도 환율을 이제 조작을 하기 때문에, 만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죠. 그럼 우리 환율도 역시 동조화되는 면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식의 원달러 환율이 뛰어오르는 상황인 건데 1,480원 넘었잖아요. 1,490원 혹은 1,500원 선도 위협받을까 정말. 만약에 이런 관세 전쟁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약해지더라도 조금밖에 약해지지 않는다면 사실 위에 남아있는 15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레벨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심리적으로는 1,500원이라는 건 굉장히 큰 레벨이긴 하지만 이 숫자 자체는 15원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발표하겠다라는 입장. 쉴 틈이 없네요. 쉴 틈 없이 지금 관세를 정말 몰아붙이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밤사이 이제 미장 흐름을 보면 상승 출발을 했는데 후반부 들어서 훅 이제 떨어진 거. 역시 이제 관세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강공 의지를 또 드러내니까 여기에 대해 시장이 또 충격을 한 차례 받은 것 같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얘기는 방금 제가 드린 대로 모든 수입품에 관세 부과한다는 그 코멘트 나온 뒤에 주가도 급격하게 하락세로 더 깊게 반전을 했고 또 장기 금리도
지금 이틀 사이에 한 30bp가 미국 10년물 금리가 30bp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정말 가파르게 올랐다. 4월 2일 날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날 저보다도 지금 한 10bp에서 15bp 정도 더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관세가 아무래도 충격을 좀 더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고율 관세가 사실 이제 여러 분석이 있었던 거는 협상 카드다. 네. 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설왕설래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 흐름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관세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요. 지금 협상 카드라고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고위 관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협상 카드라고 얘기한 분이 있었죠. 네.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 지난달 숫자 나온 거 보면 관세 부과하기 전달에도 사람들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아무래도 이게 이런 정도의 파괴적인 과연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서 이게 진짜 어떤 내용일까를 생각을 좀 해보면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임계점을 넘어간 정부 부채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합니다. 재정 적자가 지금 올해 예상치가 6.2%에서 6.3%예요. GDP 대비 네. 적자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되는 것은 사실 한두 해 경제가 달라진다고 크게 바뀌는 게 없고요. 네. 10년, 20년 만기로 빌리는 것은 갚아야 되는 스케줄이 딱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 상태로라면 미국의 빚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부채가.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군사비가 그 이자를 갚는 비용이 군사비보다 역전이 됐던 게 작년에 처음 있었고요. 네. 내년이 되면은 드디어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GDP가 29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1조 달러 이상 이제 내년부터는 이자를 갚는 데만 돈이 쓰여지고 또 미국의 의회 예산국에 추정한 걸 보니까 네. 향후 10년 동안 재정 적자의 60% 이상이 이자 갚는 데 쓰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정부 지출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경쟁국들이 빠르게 군사적으로 기술적으로 쫓아오니까 사실 이거는 빚을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고는 부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 부채가 많은 건 알겠는데 보통 우리가 재정 위기, 유럽의 재정 위기도 그렇고 뭐 그리스도 그렇고 지출을 줄이면서 이 재정 적자를 줄이거든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제 줄이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는 더 성장하면서 빚을 줄이겠다, 돈 벌어서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시를 한 것이 지금 제조 부흥입니다. 공장들 다 들어와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일자리 만들고 여기서 돈 벌어서 우리는 갚겠다. 대신 우리는 그 공장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제조 부흥을 지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감세할 것이고 두 번째 규제를 풀어줄 것이고 세 번째는 에너지를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공급받도록 해주겠다. 네. 이게 기본적인 트럼프의 플랜이었죠.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것은 트럼프는 뭐 제조 부흥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조 부흥을 위해서 제일 먼저 지금 시작해야 되는 것이 감세이지 않습니까? 감세를 하려면 적자가 더 늘어나잖아요. 재정 그렇죠. 적자가. 수입이 적어질 테니까. 네, 수입이 국채 수입이 줄어들 그렇죠. 테니까 말이죠. 더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 공화당 내에서 좀 강경한 매파들이 있습니다. 재정 적자를 더 이상 늘리면 안 된다. 만약에 감세를 하고 싶으면 감세를 할 만큼의 재원을 확보해서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관세를 때리는 겁니까?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이 작년 기준으로 재정 지출한 것 중에서 60% 정도가 의무적으로 나가는 지출이고요. 이건 건드릴 수가 없고요. 네. 아까 이자 지출이 한 13%, 나머지 재량 지출 중에서도 군사비 빼고 나면 한 14%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정부 효율부가 뭐 공무원들 재량적인 구조조정하고 최대한 구조조정 교육부 폐지하고 뭐 아프리카의 어떤 환경에다 돈 쓰고 있는 것들 다 줄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수입을 늘려야 되니까 이제 관세를 통해서 수입을 확보해 줄 테니 감세안을 통과시켜 달라라는 거죠. 지금 하원에서는 트럼프의 공화당이 그 여석이 감세를 통과시키기 위해 여석이 지금 한 3개에서 5개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반대하면 감세를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구두로 레토릭을 하고 있는 것도 자 이제 숫자 찍히는 걸 봐라. 이 정도 찍히는 걸 보면 우리가 향후에 6조 달러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감세안이 4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할 테니 관세를 통해서 감세를 통과시켜달라. 뭐 이런 주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목표가 5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예요. 공화당에서 지금 잡고 있는 계획이. 네. 그래서 아마 감세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감세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 관세에 대해서도 조금씩 협상이라든가 출구 전략의 카드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이 0%로 관세를 서로 하자라고 하는데도 네. 당분간 협상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들도 있는 거죠. 당장 미국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의 네. 제로 관세 제한은 사실 아무 이득이 없죠. 거의. 그렇죠. 네. 별로 미국에서 베트남 수출되는 게 많지 않은데 뭐 네. 서로 상호 0% 해봤죠. 베트남의 이득이지 뭐 그거는. 그래서 이제 각 국가마다 개별 협상에 나서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죠. 이제 여러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 네. 재량적인 부분들 이제 줄이고 네. 이자 부담은 사실 네. 이제 국채가 전 세계로 다 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려면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게 낫잖아요. 네. 근데 지금 10년물이 4.2, 4.3 또 다시 이렇게 오르면 맞습니다. 네. 장기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랐고 네. 최근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시장 금리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네. 결국에는 떨어뜨리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네.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100%다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관세 때문에 조금 수입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네. 금리가 말을 안 듣고 네. 이게 퍼즐이 완벽하게 딱 짜여져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달러를 약세로 만들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갚아야 되는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달러 네.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거나 베센트 아니면 장관은 그걸 되게 주시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금리 수준을 장기 금리 수준을 낮춰서 이자 부담을 줄이거나 뭐 이런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그 스티브 미란 그 백악관의 그 고문이 했던 얘기 중에서 우리가 달러가 너무 고평가돼 있어서 결국 제조업 경쟁력이 약해졌고, 네 그리고 무역도 적자고 일자리도 잃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을 풀었기 때문에 적자가 심해진 것이고 적자가 많이 심해지다 보니까 국방비를 이자 비용이 넘어설 정도다. 그러니 이제는 동맹국들이 우리가 판을 깔아놓은 무역 시스템 안에서 달러 기축통화도 썼고 우리나라 와서 물건도 팔아갔고 우리가 안보우산까지 씌워줬으니 이제는 이 비용을 분담하자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100년 만기 그 무이자 국채로 교환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영구채. 네. 영구채 개념입니다.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부채의 이자를 더 이상 많이 지불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를 한 건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가능하겠는가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보통은 부실화돼서 구조조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채무조정을 먼저 하잖아요. 네. 채무조정 과정이 먼저 나 돈 못 갚겠어 하면 채권단들이 모여서 뭐 몇 년 동안 그럼 이자는 동결해 줄 테니 원금 상환하지 말고 연장해 줄 테니까 만기도 연장해 줄 테니 당분간은 이자 갚지 말고 원금 상환하지 말고 너네들 열심히 돈 벌어서 한 3년 5년 있다가 그때 갚아라는 네. 것을 해주잖아요. 지금 네, 딱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인 거죠. 이자를 당분간 갚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갚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아무래도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가 언제든지 무이자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거고요. 그런 상상을 이제 해보게 되는 여지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라도 이 국채에 대한 수요를 좀 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국채 투자하면 안 되겠네요? 미 국채. 단기적으로 저는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조금 길게 보면 저는 국채는 미국 예를 국채뿐만 들어서 아니라 개인 투자자 입장에 30년물 이런 거 네. 담은 ETF나 투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는 봐야 돼요. 저는 앞으로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 금리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지금 아까 달러에 대한 신뢰, 이건 미국 국채에 대해 국한된 얘기지만 지금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난 한 3, 40년 동안 장기 금리가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내려온 이유는
생산 가능한 인구가 늘면서 저축을 많이 했고 오히려 투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과잉 저축 이슈 때문에 금리가 눌렸었어요. 그러니까 자금을 공급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돈을 쓰려는 사람보다. 근데 지금은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오히려 피크를 치고 약간 고령화 이슈 때문에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 저축해놨던 돈을 은퇴하면서 빼서 써야 합니다. 그 수요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민간의 그 자금 수요가 아니라 정부의 자금 수요, 아까 미국의 국채처럼 이자를 갚기 위해서 채권을 또 발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자금 수요가 폭증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인구 구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금 수요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국채 수급 구조가 깨졌어요. 그게 팬데믹을 기점으로 깨진 겁니다. 팬데믹 때 국채 발행이 급격하게 늘고 재정 적자가 늘었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는 저축이 훨씬 많아서 금리가 장기 금리가 계속 경제가 좋든 나쁘든 계속 눌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경제가 좋든 나쁘든 아마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장기금리를 더 내려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 정석적인 해석이죠. 제가 보기엔 그거는 지난 한 4, 50년의 논리고요. 앞으로의 시간은 경제가 나빠지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또 제조 부활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에 또 부딪힐 수 있는 거는 제조업 부활은 만만치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공장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럼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들이 들어와야 되고 인건비가 쌓여야 합니다. 근데 그 경쟁력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미국이 운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보면 예를 들어서 거대 언어 모형, 중국하고 지금 딥시크하고 네. AI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거대 언어 모형의 품질은 뭐 비슷하거나 중국이 거의 다 따라잡거나 역전했는데 문제는 제조업 기반이 없고 로봇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AI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지금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히려 그 경쟁력이 더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이 제조업 부흥을 한다고 해서 공장만 간다고 해서 과연 그만큼의 가격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예전에 미국이 2차 대전 이전까지 조선업의 최대 강국이었고 1980년대, 70년대까지는 반도체 최대 강국이었기도 했고 자동차, 철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1등 국가였죠. 그런데 대부분 다 이렇게 기울어져 가면서 규제하고 수출 규제하고 관세 때리고 이런 과정에서 가격의 경쟁력을 경쟁 자체를 잃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내부적인 인건비가 비싸고 혁신이 안 되니까요. 보호해 주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그 다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지금의 상황이 된 건데요. 지금 그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뭘 하나 가져가려면 네. 뭘 하나 놔야 되고 하는데 네. 뭐 하나 놓는 건 없이 지금 다 가져가려고 네.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도 유지하고 싶은데 네. 이자는 줄이고 싶고 네. 제조업은 부활시키고 싶어요. 네. 그러면서 관세로 수입은 또 크게 늘리고 싶고 네. 내부적으로 감세를 또 통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고 싶고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지나치니까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충돌하고 모순되는 지점들이 나타나니까 네. 이게 시장 왜곡이라는 결과로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여기에 불안해하고 있는 네. 투자자들의 투심이 시장, 주식이나 채권, 뭐 외환 시장에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오늘 얘기할 생각은 없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꼬리를 무는 식으로 네, 저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됐단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네, 네. 중국이랑 미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네. 미국증은 많이 조정받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중국장이 주목을 좀 받아요. 유럽과 함께 말이죠. 중국 증시의 성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중국하고 유럽하고 지금 같이 좀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께서. 근데 둘 다 미국 대비해서 지난 한 4년, 5년 이상 약세였습니다. 근데 가격이 쌌어요. 그런데 유럽은 올해 들어서 웬만큼은 다 따라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12개월 선행 PER로 봤을 때 유럽은 좀 약간 비싼 영역에 들어갔다. 그런데 아직도 중국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에 있다. 관세 때문에 한 번쯤은 또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네. 하지만 여전히 아까 기존에 있는 그 미국이 누렸던 AI에 대한 압도적인 독점적인 프리미엄 이거를 과연 아직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중국의 AI라든가 중국의 기술주, 중국의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꽤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사실 조금 장기적으로 연금이나 IRP 계좌 같은 데서는 미국을 팔고 가자는 게 아니고요. 미국만 놓고 보면 여전히 지금은 뭐 아주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더 이상 비싸진 않은 국면이잖아요. 그리고 압도적인 독점적 프리미엄은 없지만 여전히 위대한 기업들이긴 하죠. 그 차이 정도가 있어서 목표가가 조금 낮아질 수는 있어도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냥 여기서 손절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새로운 돈을 중국이라든가 이머징 마켓, 중국이 좀 불안하시면 차라리 이머징 지수에 투자하는 ETF나 펀드를 하시면 중국하고 대만 합쳐서 50%, 인도 합쳐서 거의 70%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히려 이머징 쪽에 조금 더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유럽은요? 유럽은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우리나라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불리한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왜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요. 많이 캐치업을 했고 중국은 아까 AI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력이라든가 기술이 있다고 본다고 하면 지금 유럽의 경쟁력은 인프라하고 아까 국방비 정도거든요. 돈을 풀겠다는 심산이죠. 네, 이제 그 정도 분야의 섹터만 괜찮아 보입니다. 나머지들은 아직 유럽이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은 잘 안 들고요. 또 올해 미국의 돈들이 그쪽으로 너무 많이 또 단기적으로 쏠려가기도 했고 네. 또 하나는 유럽 기업들의 한 30%의 공장이 미국에 있습니다. 자산이. 네.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달러가 강할 때 유럽은 미국이 강할 때, 달러가 강할 때 같이 보통은 커플링돼서 동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이머징은 거꾸로 달러가 약세일 때 강한 통화거나 주가도 괜찮은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유럽보다는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그리고 중국을 사실 거면 중국 안에서도 기술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나눠서 분산해서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장은요? 우리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한국장도 뭐 지금 정도 가격 휩쓸리기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올라 치면은 또 외국에서 뭐 터지고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 정도의 가격이면 뭐 괜찮아 보입니다만 가격 괜찮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업사이드는 우리가 그렇게- 싸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업사이드는 그렇게 높진 않아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딥시크를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네. 딥시크를 보면서 한국이 새로운 뭐 최첨단 칩을 맨 먼저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네. 알려진 거를 굉장히 잘 만들고 이렇게 응용하는 거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 패스트 팔로우 아니겠습니까? 전략이죠. 쉽게 네, 그래서 얘기해서. 딥시크와 같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반의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을 버리고 가기에는 좀 아깝다. 하지만 뭐 압도적으로 오버웨이트해서 갈 수 있는 여지는 없지만 적어도 그동안 버리고 있었던 거는 어느 정도는 중립 정도는 채워갈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제2, 제3의 딥시크 파장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숭실대 신동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당 원내대표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의 회동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당초 이 자리에서는 추경을 비롯해서 개헌 같은 굵직한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이었는데요. 현재 내수 부진의 산불 피해 그리고 미국 트럼프발 관세 폭탄까지 더해지면서 추경이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두 차례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이른바 87 체제를 종식하고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한 상황에서 이 개헌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자, 정치권 상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국민의힘 경기 하남시 을 이창근 당협위원장 나오셨고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조기현 부위원장, 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이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영 헌법재판관 임명과 함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에서는 180도 다른 반응을 내놨죠. 양측의 목소리 듣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4월 18일 공석에 된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용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용기를 낸 것이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어떻게 보십니까? 한 분씩 좀 듣겠습니다, 의원님. 글쎄 뭐 전례 없는 초유의 일이 일어난 건데요. 지금 대통령이 파면돼서 권리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면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목적의 최소한의 이제 직무대행 그 권한만 행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헌법의 취지도 저는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고유 권한입니다. 네. 근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그렇게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종래 입장도 그랬어요. 소극적인 어떤 현상 유지 차원의 이 권한 행사에 그쳐야 되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 그 위헌 상태에 있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더불어서 이 대통령 추천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는 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지라기보다도 그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지고 일종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충성이자 의리로서 임명을 한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이완규 지금 이 지명자 같은 경우에 논란이 굉장히 큰 분입니다. 저분이 이제 법제처장을 하게 된 배경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가 큰 데다가 네. 계엄 선포 다음 날 이른바 안가회동, 4인 안가회동을 통해서 지금 수사까지 받고 있는 인물이고 그 사이에 뭐 전화기를 교체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분을 임명했다는 게 일종의 내란 알박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국회는 어쨌든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창근 위원장님 의견. 우선 뭐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이 소극적이다 아니다 하는 논란은 사실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덕수 권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헌법에서 명시한 71조 대통령이 고리 상태나 사고일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권한이 과연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은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 법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자꾸 했는데, 헌법재판소 법에도 보면은 6조 사항입니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은 헌법 71조와 헌법재판소법 6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임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법적인 논쟁은 뭐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뭐 헌법학자들의 개인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서 소극적 권한이다, 아니면은 현상 유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일 뿐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법에는 그러한 명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을 거치면서 우리 헌법의 최후 보루가 사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하지만 헌법재판소를 두고 그리고 40여 재판관 임명을 두고 국회가, 정치권이 얼마나 헌법재판소를 흔들기를 했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위해를 가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 들어섰는데,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러한 권한 행사로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정치적인 풍랑에 휩싸인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정치권에서 마냥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어느 정도 존중을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인 체제를 완성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월권이고요. 명백한 위헌이고 즉시 철회돼야 됩니다.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한 겁니다. 지금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난 2024년 12월에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때 밝힌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지난 2017년에도 박한철 소장, 대통령 몫의 소장이 거리됐을 때 그때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조차도 이거는 헌법에 맞지 않다 해서 임명하지 않습니다. 네. 새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전례도 없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 본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도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일정 정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네.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과는 다르다.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 물론 당시에는 탄핵 요건 151석이냐 200석이냐를 가르는 과정에서의 설시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명백하게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헌법학계나 우리 헌법재판소 그리고 여야 정치권을 막론해서 통용되는 당연히 헌법적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하는 조치를 했는데요.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용납될 수도 없고 허용될 수 없는 위헌적 행위이기 때문에 당장 철회되어야 됩니다. 혹시 만약 임명된 인물이 지금 보수 성향의 인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중도나 이쪽의 인물들이 만약에 임명이 됐다면 혹시 정치권 반응이 달랐을까? 가정입니다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임기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그것도 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임기 2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그 정당성 논란이 나올 마당에 지금 중간에 대통령이 파면돼서 조기 대선이 60일 뒤에 목전에 와 있고 새 정부가 출범할 텐데 이게 이제 대선 관리 정도의 소극적 역할에 그쳐야 될 권한대행 임기 6년짜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성향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든지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앞서 전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2017년도에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네. 헌법재판소장 후임이 대통령 몫인데 그 정당성 논란을 의식해서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는 본인 입으로 해놓은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알박기성 그런 재판관 임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과 국회를 능멸하는 그리고 국민을 능멸하는 저는 행위라고 결코 이제 이게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되고 안 될 경우에 열흘 더 추가해서 30일 이내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인준사항이 아니고 청문회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임명동의안에 국회에 제출됐을 때입니다. 근데 국회가 수령을 거부하면 제출이 안 된 겁니다. 우원식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다. 아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 상설특검 당연히 본인이 임명권도 없고 당연히 시행에나 불구하고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그걸 가로막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서류 제출 수령을 거부하면 제출이 되지 않은 거고 30일이 지나도 임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써서라도 이 위헌적인 그런 월권 행위를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 12.3 비상계엄이 있고 다음 날 삼청로 안가회의에 참석한 또 4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또 적지 않죠. 지난해 국회 현안 질의에서는 안가를 다녀온 후에 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처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동시에 안가 갔다 와서 핸드폰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왜 교체했습니까? 글쎄요.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 휴대폰 교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고 여러 어쨌든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 지명이 됐단 말이죠.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에 이제 계엄이 있은 다음 날 안가 해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법무부 장관 당시에 민정수석 그리고 법제처장 이런 해동이 있었는데요. 이완규 이번 지명 내정자는 법제처장이었습니다. 법제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부 조직법상에 있는 당연한 정부 부처의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오해는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교체라는 부분은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뭐 여야의 많은 정치인들이 핸드폰을 교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핸드폰 교체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뭐 이렇게 오해는 살 수 있지만 논쟁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가 어떤 뭐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거나 하는 상황은 아직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더더욱이 뭐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과도한 해석은 그렇고 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이 됐지만 좀 그러한 정치적으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의 인물로 전환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굳이 다시 우리가 회상하고 소환시킬 만한 그러한 인물을 지명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한 논란을 일으킬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죠. 그러면은 자격 논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 논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이미 경찰의 소환 조사가 있었고요. 공수처에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게 그 다음 날입니다. 12월 4일. 그 저녁 자리였는데 내란과 관련이 없을까요? 그리고 그게 관련이 없었다면 휴대전화를 바꿀 이유가 없죠. 그리고 국회에서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나와서 하는 변명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비상계엄의 사전 혹은 사후 대책 그리고 추가적인 계엄에 대한 법률적 검토 안 했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란에 깊숙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규명돼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 내내 법제처로서 헌법과 법률의 어떤 적법한 해석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의 법률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만 계속해 왔습니다. 이 자체로서 이미 자질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최근에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과 관련돼서 국회에 출석해서도 이게 적법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지금 8일의 의견과 완전히 배치되고 헌법 해석과도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가서 헌법재판을 한다면 누가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 자체가 헌법적으로 비틀어진 인식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행해 온 바를 봐도 헌법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단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요. 이 과정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27일부터 직무정지가 됐다가 직무 복귀한 지 지금 한 15일밖에 안 됐습니다. 인사검증이 제대로 됐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무정지 기간 중에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예정하고 이런 직무 지시를 할 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15일 사이에 지금 이완규 또 함상훈 부장에 대해서 통상의 그 인사검증 절차를 했겠느냐.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완규라는 특정인을 찍어놓고 작정하고 임명한 겁니다. 그 배경은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고 이 수순에 따라서 한덕수가 총대를 맸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들어간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제 구인 체제인데 지금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이완규, 함상훈 지명자를 그대로 임명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이제 그 성향 분류를 해보면 지나치게 중도 보수 쪽으로 좀 치우친다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일종의 이제 정치적 후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대통령, 국회, 대법관 이렇게 이제 3인씩 임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특정한 성향을 띠는 거 또 그 성향이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영되는 거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진보 보수의 구성비가 언제나 그렇게 이 균형을 갖출 수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는 그런 그 진보 보수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정당성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정당성이 없어요. 대통령 몫이라 하더라도 그건 앞서서 이제 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평소의 성향, 저분이 이제 평생 관료를 해왔고 여러 정권에 걸쳐서 고위직을 오가면서 이 처신에 있어서 그렇게 모나지 않는 그런 처신을 해왔던 분인데 평상시 한덕수 총리의 스타일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정됐던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분,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헌재 결정이, 대통령 파면 결정이 안 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대통령 몫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헌재 구성을 바꿔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기도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계획하에 내정돼 있던 지명자들을 지금 지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때문에 더더욱 이거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고, 앞서 이제 이완규 지금 법제처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거론을 해주셨지만, 저분은 법제처장으로 일을 했다기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법무참모 내지는 개인 로펌의 역할을 해왔다고 이 많은 비판을 받아도 무리가 아닌 그런 네. 흔적을 보였고, 지금 어쨌든 내란 가담 행위를 의심받고 있고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에 있고 공수처에 고발까지 돼 있고, 게다가 이제 당적 보유 논란까지 있어요.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3년 이내에 당적 보유 기록이 없어야 되는데, 저분이 정확한 지금 탈당 시점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법제처장으로 임명될 무렵에 탈당을 했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원천적으로 결격인 그런 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모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스스로 철회하는 게 마땅한데, 스스로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어쨌든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야 되고, 저는 이 한덕수 총리의 지금 또 다른 이 위헌행위, 네.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제 위헌 행위를 저질러서 이게 이 탄핵 소추까지 됐다가 기각은 됐습니다만, 그 뒤에 헌법재판소가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적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았던 그 위헌 행위에 더해서 소극적 권한 행사만 해야 될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렇게까지 대통령 고위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위헌 논란까지 포함해서 한덕수 총리의 제2의 탄핵 소추도 심각히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덕수 대행은 사심 없는 결정이다. 그리고 여기 임명에 대한 책임 오롯이 본인에게 있다. 이건 이제 앞서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선을 긋는 듯한 이제 이런 이야기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다시 또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되고, 대선이 다 치러지고 다시 재임명이 될 때까지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6인 체제,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상태로 헌재가 운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고려된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때 당시에 발표한 그대로입니다. 본인이 책임을 오롯이 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무직 인사들에 대한 탄핵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가 6인 체제에서는 심리는 하더라도 선거는 못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앞으로 60일 동안은 대선 기간이고, 그랬을 경우에 향후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는 자가 임명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인사청문 과정까지 거친다 보면은 향후 현재가 한 6개월 길게는 그렇게까지 멈춰설 수가 있습니다. 심리는 하더라도 일반 선거와 관련해서도 선거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헌재가 제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본인이 책임을 지고 했다. 저는 그러한 말에는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나름 고심도 존중을 합니다만, 다만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지만 그 후보가 이렇게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야당도 서울 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우리 후보에 대해서는 전혀 논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책임은 질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정치권은 지금 조기 대선 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야 다 공이 잠재 후보군들이 지금 속속 대선 출마 선언도 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차출론이 물밑에서 거론되고 있다.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건. 네,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출마를 해야 된다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판단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오늘도 저희가 첫 번째 주제가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지명을 한 것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까지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상황에 본인이 저는 출마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맞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당이 그나마 지금 탄핵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많은 후보들이 미래를 향해서 다시 한번 경쟁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어떤 나름 고민인 이재명 대표의 한계성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일부 의원을 뜻대로 출마를 한다면 우리 당은 또다시 과거형이 되거든요. 과거가 되고 또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물론 우리 당 출신의 그런 정치인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해오셨습니다만 네. 마지막 본인의 소임을 다하고 그렇게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본인도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국민을 우습게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내란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로 불리는 회의에 갔었고요. 국무총리라고 하면 본인은 반대했다라는 정도의 말로 면피하고 면책할 일이 아닙니다. 직을 걸고라도 막았어야죠. 이게 위헌 위법인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줬던 행위. 대표적으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할 사실상의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했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도 있고요. 더군다나 그 뒤에는 또 말을 바꿔서 이번에는 2명의 이런 인사를 지명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 정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 말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분을 대통령 후보로 차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국민의힘이 과연 이 내란에 대한 책임을 일말이라도 느끼고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14명의 후보들이 지금 나와서 대선 경선을 치르겠다고 하는 이 현상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한덕수 대행에 대한 출마론 자체가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뭐 현실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 스스로도 선을 긋고 있고 네,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도 지도부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고 당내의 특정 계파에서 아마 저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번 대선보다도 대선 이후의 당권이나 당내 여러 가지 지형을 염두에 둔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한덕수 총리가 어쨌든 이 정부의 형식적 2인자였습니다. 내란도 관련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논란을 자초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런 분을 후보로 세우겠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 곤궁하다 하더라도 이 정치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를 대입해가지고 나온 여론조사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저분이 이제 관료 출신이고 좀 무난한 관리형 인사고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의 이슈 중에 하나가 경제이기 때문에 저분을 세우면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 정도의 수준의 얘기를 저렇게 공론화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책임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발상이고 당내에 이제 다른 주자들의 공감대도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 무엇보다 이제 일정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네. 지금 4월 말까지 지금 후보 선출을 마쳐야 되는데 아직 지금 입당도 안 한 분을 그러면 이제 특혜를 줘가지고 중간 단계를 다 건너뛰고 후보로 참여하게 한다 이런 건데 어떤 주자가 그거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내의 특정한 계파의 과욕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잠정적인 대선 후보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잠재적으로 거론되는 뭐 김문수 전 장관을 비롯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네,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의원까지 이제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나온 지지도를 보면 어떤 특정 후보 하나가 확 치고 나간다 이런 느낌 받지 못하고 백중인 것 같아요. 판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지만 네. 여론조사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지지 성향, 보수냐, 중도냐, 아니면 무당이냐 이런 걸 빼고 조사했을 때 당연히 선두는 모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네. 모르겠다가 1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향은 보수나 우리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김문수 전 장관이 다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 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친 조사나 아니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양자 대결했을 때 그때는 김문수 전 장관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네. 가장 경쟁력 있게 나오는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그리고 아니면은 홍준표 대구시장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경쟁력 있게 현재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세 가지 여론조사의 포인트를 본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당의 경선 룰이 어떻게 지정되느냐 따라서 판도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당은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 되고 한때 여당으로서 지금은 여당의 지위를 잃었지만 그리고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당은 표로 득표를 해서 국민들한테 수권 정당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를 판단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후보들이 경선 룰에 의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미래를 향해서 메시지를 내고 한다면은 앞으로 저희 당의 판도도 달라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대선 출마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이재명 전 대표라고 해야 되겠군요.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가 오히려 경선의 흥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참 재미없는 경선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60일짜리 이 조기 대선 일정에서 사실 경선 흥행은 크게 이제 고려할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미 이 대통령 파면이라는 이 비상시국에서 치러지는 대선이고 그래서 국민들의 1차적 요구는 당연히 이 비상기업 내란을 발생시키고 동조했던 이 현 정부에 대한 심판과 평가 그리고 내란을 수습하고 회복하고 국민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여론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치열한 경쟁 그걸 통해서 여론의 좀 관심도가 집중되는 그런 뭐 경선 흥행은 크게 본선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이미 뭐 여러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그 자체로서 충분히 이 정권 교체, 그것도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한 당 내의 어떤 뭐 통합과 역량을 모으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본선에서 압도적 그 승리를 이루는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경선은 그냥 뭐 같이 만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제 압도적인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판세가 지금 계속 갈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 지형 변화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아니 민주당도 이제 당내 경선 과정이 있을 텐데 당내 경선은 크게 의미 있는 혹은 그 과정에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이제 그런 경선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재명 그 후보의 최종 후보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본선인데요. 네. 이제 본선이 과연 어떤 프레임과 구도로 치러질 건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내란 종식하고 헌정을 수호하겠다 이런 걸 내걸 거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를 포함한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부각을 시키려고 할 텐데. 네. 저는 국민의힘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경선 흥행을 통한 컨벤션 효과 이런 거를 아마 그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효과보다 윤석열 내란 수계가 탈당하거나 출당한 효과가 더 클 겁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1호 당원이라고 얘기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 경선의 컨벤션 효과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들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지형 자체가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지형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일종의 자기와의 싸움을 저는 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 굉장히 높고 또 통합력 확장성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스스로 어떻게 불식시키고 지지를 유보하고 있거나 이제 비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여론층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개헌 같은 게 굉장히 유력하고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는데 당장 뭐 조기 대선과 동시에 국민 투표를 하는 개헌론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만 그러면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제 개헌론은 어떤 거냐 이런 것들 좀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경제가 가장 큰 이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에 그리고 지금 이 더군다나 미국발 이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경기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이 조성돼 있는데 그럼 경제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살릴 거냐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건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무슨 경선의 컨벤션 효과 이런 것보다 더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 예를 들어 비명계, 비주류, 개파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잘 수습되고 봉합되고 가는 그런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 뭐 지금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갈등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아마 경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 운영
이게 장기적으로 민주당이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아마 다른 비주류 후보들로부터 계속 제기는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역시 민주당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 중에 하나이고 그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나 민주당 안에 그러한 영향력 있는 이 존재하느냐는 차치하고 만약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뒤에는 여당으로서 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 책임이 또 부여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소수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분명히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의 의미 있는 목소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이재명 대표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어놓고 뭐 듣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는 다소 이제 뭐 경선이라는 게 경쟁하는 장이니까 이제 격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당이 뭐 심각한 갈등과 분열, 대선 이후에 또 당내 갈등의 요인이 되거나 이런 정도의 문제까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하자라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또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는 거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헌 자체에 대한 거부는 분명히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는 분명하게 개헌에 대한 입장, 권력구조 개편에서부터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라든가 기본권 강화 또 지방자치권 강화에 대한 원칙과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입장을 갖고 있죠. 그런데 국회의장께서 뭐 정확한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국회의장이라는 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늘 이 개헌 논의의 중심이 되어 온 것은 맞지만 이 촉박한 일정에서 갑자기 이제 제언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60일 내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네. 국민적 합의, 전에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 개헌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이미 지금 이 개헌 논의가 비상계엄과 내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12월부터 계속 국민의힘이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첫 얘기는 2024년 12월 5일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2025년 3월 소위 말하는 이 국민의힘의 대권 잠재 주자들이 탄핵 선고 일정이 곧 예정되는 시점부터 개헌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임기 단축 개헌을 그때 얘기했습니다. 네. 그게 정말 개헌을 순수하게 해서 이번에 어느 일정을 가지고 어느 내용까지 개헌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 없이 민주당으로 정권이 갈 것으로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임기 단축하는 내용만 중심으로 해서 개헌 내용을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개헌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소비돼 왔습니다. 남용돼 왔고요. 이런 시점에서 갑자기 60일 내에 특히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정치권 합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개헌이 대선 이슈의 과정에서 그냥 그런 방식으로 소모되고 그런 경우엔 사실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개헌의 의지가 있다면 5.18 정신의 전문 수록 그리고 비상계엄이 다시는 가능하지 않는 방식의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정도 이 정도의 합의는 국민들의 어떤 명령일 수도 있으니까 네.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용까지 이재명 대표는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입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본인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부터 해서 이 대통령의 어떤 중임제 권력구조 개편 논의까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입장이 바뀐 입장 또 대통령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바뀌었거나 본인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헌을 할 경우에 개정된 헌법은 현행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차기 조기 대선에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네.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고 나서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개헌을 당선 이후에 1, 2년 안에 하더라도 네. 본인은 임기 5년을 채우게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의 저는 결단과 제안을 높이 사는 이유가 우원식 의장이 얘기한 것의 핵심은 87년 체제 극복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동의하실 거라 믿습니다. 정치권도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빼고 다 동의합니다.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도 다 동의하고요. 우원식 의장도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지 않습니까? 저희 당도 동의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장이 바뀐 겁니다. 지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은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헌을 해야지만 2025년 6월 3일 날
조기 대선에 당선되는 대통령부터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제시한 게 투 트랙을 하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4년 중임제 원포인트하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치열하게 대립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이나 지방분권이나 책임 총리제나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하자. 이게 우원식 의장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높이 사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또다시 바뀐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책임 총리제를 주장하고 그리고 연성헌법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개헌이라는 것은 헌법이 가지는 굉장히 높은 어떤 고난이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개헌을 할 때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고 그리고 찬성한 다음에 또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 전체의 과반이 투표를 하고 과반이 찬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연성헌법으로 바꾸자는 것은 헌법이 가지고 있는 사회 안정의 기능이나 그리고 자유의 기능이나 권력 분립의 기능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개정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내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민주당 내에도 이재명 대표 빼고 모두가 다 동의하는 원포인트 개헌, 그리고 국민의힘도 동의하는 원포인트 개헌, 국회의장도 동의하는 원포인트 개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87년 체제 극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늦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국민투표법에도 사전투표 관련된 그러한 위헌 조항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개헌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시한 데드라인이 5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늦지 않게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입장을 바꾸면 이번에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은 가능합니다. 의원님은 원포인트 개헌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제 87년 체제의 극복을 위한 개헌이라는 거는 우리 헌정 체제의 중대한 과제입니다. 네. 개헌은 정치권의 합의도 중요하지만은 국민적인 공감대 합의 또 국민적인 주도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점을 감안했을 때 6월 3일 조기 대선에 국민 투표를 통한 동시 개헌은 쉽지 않다. 일단 물리적으로 어렵다라는 점을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이 제안을 했던 취지는 있을 겁니다. 역대 이제 개헌 논의가 계속 이제 그 논의만 있고 좌절되었던 과정을 보면 임기 초에는 어쨌든 국정 동력이 분산될까 우려해서 개헌 논의를 대통령들이 잘 안 꺼내고 임기 후반부에 들어가서 개헌 논의를 꺼내는데 그때 가서는 또 힘이 없어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도돌이표. 과정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약간의 이제 이 권력의 공백 상태랄까요? 네. 이게 조성돼 있는 지금 그 이 87년 체제 한계가 또 극단적으로 드러난 마당에 권력 구조만이라도 개헌을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국회의장의 제안에 어떤 정치적 의도나 이런 건 없다고 보고 순수한 제안을 했는데 이제 정치권 내 공감대가 부족하죠.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개헌 주장을 해왔던 건 네. 윤석열 내란 행위로 인한 책임을 좀 회피하고 프레임을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는 개헌 논의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그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합의해 줄 리가 있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내란 종식과 어쨌든 내란 책임 심판에 집중해야 될 때 이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점에서 감안했을 때 저는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한다면 딱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오히려 이제 연성헌법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개헌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8년씩이나 왔거든요. 오히려 이제 개헌 절차를 조금 이제 연성화함으로써 헌법을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하에 조금은 쉽게 고칠 수 있도록 연성헌법으로 변화를 주는 그런 개헌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내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국 단위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때가 좋은 이제 기회예요. 그때 이제 지금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포함한 지금 필요한 개헌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용이하게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개헌이라는 거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 합의가 중요합니다. 87년도에는 8명이 모여가지고 뭐 2달 만에 개헌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른바 이제 직선제 쟁취투쟁을 통해서 거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된 겁니다. 네. 그 전제 위에서 이제 8명의 정치권 합의를 만들어낸 거지 지금 그런 어떤 거대한 국민적 합의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굉장히 백가쟁명식의 이 논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이게 정치권만의 공감되는 합의로 개헌을 했을 때 그게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럽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제 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권 전체가 공감하고 있고 네. 또 국회의장이 그 논의에 물꼬를 튼 의미는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부터 빠르게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만들고 개헌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딱 한 가지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헌법
128조 2항 있잖아요. 임기 연장 관련된 내용.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제한 당시 대통령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번에 동시기 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하면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진다고 하면 이 법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년 중임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로 계산했으면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권력구조 개헌 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이 그러냐면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대선 과정에서 이 내란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 논의를 계속 진행시킬 거고 결론은 합의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거면 실제 가능한 만큼 하고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이후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돼서 대통령이 될 경우에 개헌 논의를 하면 4년 중임제로 갈 경우에 임기 단축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5년 임기는 채우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임기 채우는 게 이게 마치 절대 악인 것처럼 당연히 다음 뭐 개헌에서는 차기 후보들이 3년으로 임기 단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걸 공론화시키고 있는데 왜 그래야 되죠? 지금 현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년 10개월 만에 파면으로 물러났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단축되는 상황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맞는지까지 다 보면서 개헌 논의를 해야 되죠. 이제 단순하게 지금 뭐 3년으로 임기 단축하는 개헌을 한다 이런 논의만 무성하지 실제 이런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됐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민적 공감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금 조기현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제128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임기 5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임기 5년 채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과연 임기 5년을 채우는 동안에 정말 개헌의 그러한 동기가 또 동력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알 수 없고 그것은 오로지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으로서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본인은 5년을 채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왜 이 순간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설사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개헌을 한다 손 치더라도 본인은 임기를 5년 채우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만약에 4년 중임을 도입한다 손 치더라도 총선 시기와 대통령의 4년 시기가 굉장히 미스매치가 납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 한때 정치권에서 굉장히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지금 제시한 것도 총선과 대선의 미스매치 부분도 해결하자. 이 부분도 굉장히 사실 정치권에서 논의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가 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하여튼 저는 이런 물고 같은 상황에 최소한 권력구조 개편만큼은 이재명 대표 빼고 모두가 동의한다면 한 번쯤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임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제안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추경을 하겠다고 얘기한 게 연초부터 계속 내는 데다가 계속 못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호관세 발표하고 이제 곧 발효되는데 추경 논의가 시급하다는데 지금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논의하기 위한 우원식 의장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또 무산됐습니다. 일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불참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당일에 뭐 특수한 상황이 있었죠. 개헌에 때문에. 대한 입장이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직 정부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경 어젠가요 최상목 이 기재부 장관이 다음 주에 낸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냅니다. 10조 원 규모의 대략적인 가닥만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 추경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민주당은 이미 35조의 추경안을 이미 1월인가요? 제출했죠. 근데 국민의힘도 해야 된다는 얘기만 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이 소비 쿠폰 이 반대 입장만 냈지. 그리고 나서 이 산불 대책 관련된 예비비 논쟁으로 이 또 당장의 어떤 민생 추경의 문제를 또 전환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논의되는 과정이 지금 시급한 추경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서 당장의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이 개헌 관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추경안을 준비해서 오는 시점에
맞춰서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런 뭐 내부적 정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정부가 일단 빨리 제출해야 됩니다. 어제 최상목 이 경제부총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10조 원 규모인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 지금 이 시급한 이 상황에 대처하기 부족하다는 건 국민의힘 또한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거기에 뭐 지난번에 삭감됐던 예비비를 자꾸 늘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산불이나 뭐 그런 이 재해대책 예비비 부분은 뭐 일단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야 되겠지만 이제 작년 예산의 문제로 지금 이 추경 문제를 끌고 가서는 절대 안 되고요. 진짜 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좀 본다면 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소비 쿠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데에 최우선 목표로 두고 여야정이 논의를 하면 됩니다. 너무 끌었어요. 지금 맞습니다. 너무 늦어졌어요. 늦어졌습니다. 네. 지금 경기가 하방 압력이 되고 그리고 트리플 다운이 본격 시작된 상황에 추경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기가 놓치면은 추경을 하더라도 그 재정 지출의 효과가 급격히 감소됩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드리는 부분은 똑같은 말씀을 늘 드리지만 한은에서 이창용 총재가 15조 원에서 20조 원을 한 규모는 물가에 미치는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소비자 물가 발표가 됐지만 2%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에게는 우리 가게에서 우리 가정부 주부들이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나가서 마트에 볼 게 없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 점심을 먹으러 가더라도 지금 10,000원짜리 식사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급격한 물가 상승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그렇다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또다시 또 다른 경제 정책을 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은이 제시한 15조에서 20조가 저는 맞다고 보고요. 추경에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예비비를 늘리겠다 그러한 고집은 없습니다. 다만 산불 피해 그리고 트럼프발 통산 전쟁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그 규모를 봤을 때 정부의 제안한 10조는 작다. 더 늘리자는 입장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은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35조를 얘기하셨는데 그 35조 안에 전국민 소비 쿠폰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어저께 또 발표하신 걸 보면은 전국민 소비 쿠폰에 더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에는 10만 원씩 더 주자고 합니다. 그럼 민주당도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취약계층에 더 주자는 얘기는 취약계층의 이전 소득 효과와 취약계층에 더 줌으로 인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소비 쿠폰이 필요하다면 과거 저희가 코로나19 시대에 긴급 지원금을 지불할 때 첫 해에 전 국민 다 줬습니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취약계층에 준다는 그러한 일념하에 협상한 결과 소득 80%, 88%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한 행태는 민주당도 약간 열린 자세를 가져가신다면 저는 추경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시기는 정부도 제출 시기가 늦은 거를 반성하고 하루속히 빨리 제출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빠른 규모로 빨리 집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원님, 추경안 심사해 보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이견 없는 것부터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아니,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늦어졌고 이 얘기가 나온 게 연초부터 나왔는데 지금 이제 4월이 들어섰는데도 아직 국회에서 정부도 이제 안을 내놓겠지만은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재정 대책은 규모나 내역도 중요하지만 집행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경기를 좀 끌어올릴 수가 있고 한은 총재가 올해 2월 달에 얘기한 게 15조에서 20조 정도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은이 내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맞출 수 있다.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소비 쿠폰은 이미 이재명 대표도 2월 달에 이거 포기할 수 있다. 전 국민 지급하는 거.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늦어질 리는 좀 없다고 보고 그리고 내수진작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전 국민은 아니더라도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상대로 그런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거에는 반대하지 않잖아요. 이 타협점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미루지 말고 다음 주 초에 정부가 안을 낼 텐데 정부도 지금 여야 양쪽에서 다 늘려야 된다는데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10조 고집하지 말고 더 늘려서 제출을 하고 국회도 신속하게 심사해가지고 다음 주 중에 끝내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끌어가지고 지금 경기 하방 압력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효 이제 코앞입니다. 한국을 거론하면서 우선 협상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습니다. 대선 중요하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주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